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왜 전체 화면으로 안 돼? 아, 됐다. 네. 자, 이것은 이제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하니까, 저는 2권의 시집을 냈고요. 2권의 평론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포토 에세이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에 3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 수업을 하면서 제가 받은 명단을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곳에서 이제 근무하시는데 타 지역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 시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자기소개를 해주셨네요. 근데 제가 원했던 자기소개는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단어를 사용해서 한 3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앞에서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 지금 이제 8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부터 8주까지 수업이 있는데 8주까지 진행될 강의 안내입니다. 8주를 제외하고는 주차별 글쓰기가 과제가 늘 매 시간마다 나갑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 내에 진행을 하면 더 좋겠는데 이 부분 과제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매주 과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총 2개의 과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오늘은 글쓰기 기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글쓰기에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쓰기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에는 글쓰기의 법칙, 일테면 문장이나 단락을 쓰는 방법, 그리고 뭐 2, 3, 4 법칙이라고 해서 글을 쓰는 간략한 글을 쓰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글쓰기 기본 원칙, 맞춤법과 문장 부호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담는 그 형식이 나쁘면 그 글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맞춤법과 올바른 문장 부호 사용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4주차에는 나쁜 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입니다. 어떤 글이 나쁜 글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글도 있겠죠. 그래서 나쁜 글은 어떤 글이고 좋은 글은 어떤 글이고 물론 이것도 예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5주차에는 전략적으로 글쓰기입니다. 이제 이 5주차부터는 본격적인 글쓰기 단계가 시작되는데요. 글쓰기에서 유의해야 하는 특별한 유의점들 그리고 전략적인 글쓰기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첫 문장과 마무리를 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6주, 7주, 8주에는 이제 실제적인 글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본 간단한 예문을 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던가 아니면 그 어떠한 글을 통해서 그 글을 분석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활 글쓰기나 상황을 알리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글은 제가 일주일 사이에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하는 분들의 글에 한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그래서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오늘 분량이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자, 페이스북에서 하버드와 MIT 졸업생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현재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과 대학 시절 가장 도움이 된 수업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뭘 것 같아요? 마이크 다시 켜시기 힘드니까 그러면 뭐 채팅창도 괜찮고, 네, 예상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글쓰기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최고의 무기는 글쓰기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이 강좌를 선택하게 된 이유들도 보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소식지를 만들 때 정확한 단어 선택이나 아니면 뭐 조합원들이 공감하는 글을 쓰고 싶다. 한 방에 듣고 이해하는 글을 쓰고 싶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 글쓰기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뭡니까? 싸울 때 공격이나 방어의 수단으로 쓰이는 도구잖아요. 하지만 그 공격만으로도 성공을 할 수 없고 승리를 할 수 없고, 공격만으로 승리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방어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죠. 방어가 선행이 되어야만 공격도 가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과 방어가 서로 균형을 잡고 있어야 진정한 무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글쓰기로 어떻게 삶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글은 쓰면 쓸수록 이상해진다고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디까지 노력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겹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삶의 무기를 만드는 진정한 힘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속하는 힘, 오랫동안 지속하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글쓰기.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글쓰기가 이렇게 좋은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가 쓰려고 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 글쓰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왜 나는 글쓰기가 어려울까? 누가 한 분 정도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쓰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작 쓰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아마 그런 경험들 누구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 분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많이 올렸네요. 채팅창에요. 그러면 채팅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채팅창이 안 보이시는구나. 예, 화면 공유를 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네요. 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셨고, 조리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어법이 잘 안 맞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등 핵심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의사 전달하는 적절한 어휘가 생각이 안 나서 글을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 의견이 나왔네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들었으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글쓰기에 대해서 어려워할까?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용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를 좀 꺼려합니다. 내가 이제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죠. 켜켜이 쌓여있는 이 삶의 단면들을 들춰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글을 썼을 때 뭐 거창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무슨 글로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끼적였다는 거지? 아니면 뭐 이런 게 글로 될 만한 거야?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런데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예요. 내가 글을 쓴 후에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그 평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하는 과목 이름이 글과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글과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뭐 학생들한테 어려운 걸 요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글이라는 자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글과 고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글과 관련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일기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와 독서 감상문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다닐 때 일기를 쓰고 나서 좋은 평을 듣지 못한 기억들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잘 써서 칭찬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평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는 한 달치 일기를 하루 만에 썼다는 이런 그 참사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혼나기 일쑤예요. 독서 감상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 어디서 뺏겼냐고 혼나고 못 썼으면 못 썼다고 혼나고 내용만 있고 느낌은 없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쓴 어렸을 때 글을 쓴 후에 받은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각인되어 이게 글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이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지금 제가 간식을 줬는데도 지금 계속 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제가 무서워서 마이크를 일찍 못 켰습니다. 일찍 마이크를 켜서 인사도 드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개소리가 들려도 좀 놀라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많이 짖으면 제가 다시 또 간식을 줘서 조용하게 시키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못 쓸 것 같다는 두려움. 그런데 써보지도 않고 못 쓸 것 같다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쓰기에는 고도의 정신력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먼저 쓸거리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쓸거리를 생각하면 이제 주제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는 어휘를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문장과 문단, 그리고 논리적인 구성 방법, 전체적인 짜임새까지 다 생각을 해야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한 편의 좋은 글을 쓸 수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용기를 가져야 되겠죠. 글을 쓸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글을 쓴 후에 글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겸허히 그냥 받아들이겠다. 그래, 그냥 넌 그렇게 생각해라. 이런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써놓은 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쓰게 될 뭐 소식지 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관점이죠. 그 글은 다른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아마 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글을 쓴 후에 다른 사람의 반응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도 용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수용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글이라는 것은 나 혼자 보려고 쓰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일기 아닌 이상은 반드시 독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독자를 생각하며 쓴 글에는 평가가 당연히 뒤따르겠죠.
자, 이 평가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더 발전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평가에 흔들리게 되면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여러분의 자신을 믿고 글을 써야 합니다. 자, 세 번째도 용기입니다. 세 번째도 용기인데 두려움을 이기는 것, 이것도 사실 큰 용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실제 하지 않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심리인데, 이를테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걱정은 불안이 생각을 만나서 더 부풀려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 시도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해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흔히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글쓰기는 수영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영 초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수영 초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에서 볼 수 있군요. 채팅창을. 아니네. 자,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 초보자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당연히 몸이 부자연스러워지겠죠. 손과 발을 쉴 새 없이 막 움직여도 이내 가라앉고 맙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수영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몸을 물에 맡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두면 가능하겠죠. 글쓰기에서 이제 문장의 구성이나 문단이나 이런 아니면 문법들을 아무리 잘 익히고 기술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다 해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문장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금방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많이 드는데 이런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글을 잘 쓰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당연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편지를 한 장 쓴다고 해도 1시간 이상은 좋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1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글이 잘 써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자, 글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또 써야 돼요. 자, 다시 고쳐 쓰기를 합니다. 그럼 읽고 고치고 쓰고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내가 원하는 글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아,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얘기지만 요즘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나 아니면 뭐 창의적인 산물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그 능력 역시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시작은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단 한 줄이라도 적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일단 써보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 이런 핑계나 변명 말고 그냥 한 문장이라도 적어보겠다는 용기가 글을 쓰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 삶을 토대로 이제 글을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타고난 글쓰기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대다수 사람들이 글쓰기라는 것을 이제 이런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제가 2권의 시집과 뭐 2권의 평론집을 내고 뭐 1권의 에세이집을 내고 내년에 뭐 시집을 준비 중인데, 그럼 저는 글쓰기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저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읽고 쓰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재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요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쓰고 했어요. 처음부터 잘한 것도 아닙니다. 뭐 굉장히 여러 번 신춘문예에 냈다가 떨어지고 뭐 신인상에 냈다가 떨어지고 뭐 혼자서 막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적도 많아요. 처음부터 잘한 것은 없어요. 그 책을 낼 때도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나 기분이 나빴는지 진짜 그때 기분이었다면 저는 글을 쓰는 것을 접었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썼어요. 그야말로 그냥 글쓰기 훈련을 끊임없이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 기술은 애초에 가르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나는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글쓰기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써가지고 무슨 노벨 문학상 받을 거 아니잖아요. 물론 준다면 받겠죠. 자, 애초에 가르칠 수 없는 기술, 글쓰기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래서 이 구양수가 한 뭐 다독, 다작, 다상량 이런 삼다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알다시피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라. 뭐 이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이것이 정말 왜 필요할까? 지금 훈련에서 이 삼다론이 왜 나왔을까요? 조정래 씨가 얘기를 합니다. 태백산맥 조정래 씨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글을 잘 쓰는 기술은 애초에 가르칠 수 없다. 쓰는 것만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문은 한비아 씨가 쓴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비아 씨도 다르지 않다고 얘기해요. 한비아의 글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가장 본받고 싶다고 하는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마 읽기에 편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 글에도 지금 법칙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 한비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글이 술술 익히니까 쓸 때도 1페이지로 쓰는 줄 안다. 아니다. 내가 말도 빠르고 걸음도 빠르지만 글은 한없이 느리게 쓴다. 날밤을 세우고 또 세운다. 밤을 세워서 좋은 글이 나온다면 밤을 세우겠다. 밤을 세울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도대체 이렇게밖에 못하면서 무슨 글을 쓴다고 나대기까지 하느냐,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비아가 얘기를 합니다. 많이 이어지는, 그래서 이 한비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 방금 위에 나왔던 구양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보고 많이 기록하며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한비아는 글을 완성한 후에는 큰 소리로 읽어본대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글이 잘 읽힐 때까지 계속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훈련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블로 피카소의 첫 작품이 무엇이었을까요? 피카소는 알다시피 입체화, 굉장히 파격적인 입체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피카소의 첫 작품은 비둘기의 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카소의 아버지도 이제 화가였잖아요. 미술 선생님. 그래서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매일 비둘기의 발만 그리게 했대요. 비둘기의 발만 그리게 거의 근데 비둘기 발만 그렇게 끈질기게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세기 미술의 새로운 장을 연 이 피카소의 입체화는 파격적이지만 거기에는 수백 번 반복해 그린 비둘기의 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 아빠가 이제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피카소에게 발만 그리게 하고 다른 거 못 그리게 하니까 열심히 발만 그리던 피카소가 15살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사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제가 그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 피카소가 비둘기를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관찰해서 그랬는지 사람 그렸을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실제처럼 잘 그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자, 저희가 12시까지죠. 제가 11시까지만 조금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글쓰기로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에 반응하는 태도예요. 좋은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생기면 무조건 쓰세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죠. 일단 시작을 해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글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매일 글을 쓰라고 하니까 그냥 매일매일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글을 쓰는 분도 계신데 그거보다는 분량을 정해놓고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일테면 내가 1시간 글을 써야지 하면은 글을 쓰지 않아도 1시간은 흘러갑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하는 고민하는 시간도 그 1시간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량을 정해놓고 내가 오늘은 이만큼 써야지 라고 정해놓으면 일정량을 써야 하므로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이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매일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매일매일 내가 1000자씩 써야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께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너무 처음부터 잘 써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거 아니잖아요. 잘 써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면 글에 힘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등단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청탁이 왔는데 등단하고 처음 원고 청탁이 왔는데 정말 너무 잘 쓰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잘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면 글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힘들어지죠. 그러면 결국 글쓰기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물론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짧고 간략하고 뭐 임팩트 있는 그리고 고급진 그런 신선한 글을 쓰고 싶다. 이거 다 욕심이지만 그래도 물론 이렇게 쓰면 좋죠. 처음부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글쓰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용기를 가지고 그냥 글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매일 쓰다 보면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단기간에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결이 있을까요? 글을 잘 쓰는 기술은 없어도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결은 있습니다. 이상하죠? 글을 잘 쓰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노력만이, 훈련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노력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노력과 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비결입니다. 뭘까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5분 정도만 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5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셨나요? 공유 중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이 예문 다 읽어보셨죠? 들리시나요? 네. 제가 채팅창을 띄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문 다 읽어보셨죠?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일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쇄공예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난 벤자민 프랭클린도 노벨상 후보로 해마다 거론되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베스트셀러 웹툰 작가 윤태호 씨도, 그리고 늦가기 화가 반고흐도, 800여 권의 책을 집필한 다산 정약용도, 화가 피카소 등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이들도 모두 거의 무엇으로 대가의 길을 닦았다. 화가는 그림을, 작가는 글을, 만화가는 대본을 무엇했다. 자,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 일기, 다른 사람의 작품, 나이 많은 사람, 글쓰기, 다독가, 다작가, 다른 사람의 글을 모방하기, 반복 비끼기.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바로 베껴쓰기입니다. 단기간에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글쓰기 연습법은 베껴쓰기라고 합니다. 자, 시골 의사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박경철 선생 있잖아요. 이분은 언어를 다루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베껴쓰기 해온 이력을 소개하면서 베껴쓰기를 권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 신문에 장기간 연재되었던 어떤 칼럼을 베껴쓰기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력을 소개하면서 베껴쓰기를 권합니다. 타인을 설득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이처럼 칼럼을 골라 베껴쓰기 하라고 친절히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베껴쓰기를 하면 보통 10번 정도 베껴쓰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베껴쓰기를 한 내용을 다시 또 고치는 거죠. 다시 쓴 이 고쳐쓰기 한 이 개작한 원고가 원래의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고쳐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필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들을 골라서 베껴 써보세요. 베껴쓰기는 단기간에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직접 베껴쓰기를 하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타이핑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연필로 써도 좋고 컴퓨터에 옮겨 써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옮겨 쓰는 것에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컴퓨터를 사용은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이제 노트에다가 메모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 정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작품, 작가의 언어를 여러분의 손으로 다시 한번 써보는 것은 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베꼈을 때 양심에 좀 걸려서 최소한 글을 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껴쓰라는 것이 연습입니다. 표절 훔쳐오라는 것이 아니라 베껴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글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베껴쓰는 좋은 글을 가지고 필사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글 쓰는 능력을 그렇습니다. 필사와 비슷한 거죠.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베껴쓰는 대상의 글을 통해서 이제 감각을 익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감각을 베껴 쓰면서 예문을 다시 하나 더 볼게요. 글쓰기는 재능과 기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감각의 영역입니다. 감각을 체득해서 자신의 것으로 덧 입히는 그런 것이 핵심인데 그 감각을 단기간에 익히고 단련하는 방법이 베껴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런 베껴쓰기의 효능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문에는 안도현의 예문을 이제 제가 써봤어요. 안도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필사를 했다. 그런 필사의 시간이 없었다면 내게 백석은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도현은 백석 시인의 시를 베껴 썼다고 합니다. 대학 때부터.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이 백석의 시를 베껴 쓰며 감각을 익혔다고 하는데 지금도 제자들에게 한 학기에 100편에서 200편 정도의 시를 베껴 써오라는 과제를 내주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두 번째 사람은 웹툰 미생의 작가 윤태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어떤 거를 베끼는 게 좀 더 빠르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제 그 문수주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미생의 작가 윤태호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만화가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가 허영만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허영만의 집 앞에 아파트 앞에서 노숙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문화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자신만의 만화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생을 떠납니다. 그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 그림을 엄청 잘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딱 그렸는데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스토리가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소설을 열심히 읽으면 스토리를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만화책을 모두 다 버리고 글로 된 책을 무조건 필사했다고 해요. 뭐 모래시계 대본, 최인호의 시나리오 전집 모두 베껴 썼다고 합니다. 그래도 꾹 참고 필사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면 상대를 닮고 싶어지는 법이라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시를 이제 공부할 때 저도 필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노트 막 이만큼 정도 필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문체, 문법 뭐 이런 것들을 담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필사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필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글을 잘 쓰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기술은 없다. 노력만이, 훈련만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할 때, 훈련을 할 때 필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베껴쓰기는 쓰기일까요? 읽기일까요? 베껴쓰기는 쓰기일까? 읽기일까? 왜 필사가 중요할까? 도대체 둘 다. 네, 맞습니다. 베껴쓰기는 쓰기이기도 하고 읽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껴쓰기는 쓰기가 아니라 읽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베껴쓰기라는 말 때문에 쓰기 훈련으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베껴쓰기는 쓰기가 아니라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베껴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줄씩 한 단락씩 문장을 베껴 쓰다 보면 눈으로 읽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확연하게 보이게 돼요. 손으로 쓰다 보면. 그러니까 문장 속에 있었던 뭐 문장 부호, 조사 하나, 뭐 쉼표, 느낌표 하나 이런 것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베껴쓰기는 말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의 글이나 문장을 옮겨 쓰는 작업입니다. 옮겨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한 줄 한 줄, 한 단락 혹은 한 단락 한 단락 그대로 읽고 옮겨 쓰려면
일단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베껴쓰기란 쓰기에 이르는 읽기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베껴쓰기를 계속 하다 보면 단락에 대한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같은 단어, 같은 문장으로 어떻게 분위기 다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베껴쓰기를 하다 보면 접두사나 뭐 접미사, 구두점, 인용 부호 뭐 이런 것까지 어떨 때는 이런 걸 쓰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체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장의 구조나 형식까지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베껴쓰기 효능이 엄청난데 어떤 글을 베끼는 것이 도움이 될까? 어떤 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일 1000자씩만 뺏겨보는데 1000자 정도를 뺏기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물론 좋은 시도 좋고 뭐 좋은 작품도 좋고 칼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글이라는 것은 펜이 아니라 엉덩이로 쓴다는 말이 있죠. 일단 앉아야 돼요. 오랫동안 앉아서 고민하고. 자, 그래서 이 베껴 쓰는 습관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쓰게 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앉아서 글을 쓰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하루아침에 글을 쓰기는 힘들어요. 어쨌거나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앉아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그 습관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근육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것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글이 좋을까요? 자, 관심 있는 번역서의 원서 표지와 목차를 베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광고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을 베껴보는 것도 좋고, 마음에 드는 책 설명 문안을 베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신문을 봤는데 와, 이것은 정말 샘이 난다. 샘나는 칼럼을 베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책의 서문과 목차를 베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좋을지 시집도 좋고 문장도 좋고 구절도 좋고 칼럼도 좋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이제 너무 길고 어려운 거를 선택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자, 아니면 제가 이런 걸 받았는데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베껴쓰기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더 좋은 내용들을 또 이제 찾게 되겠죠. 자, 제가 이런 것도 읽어봤는데 이런 것들 베껴쓰기 해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근데 베껴쓰기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그러진 않겠죠. 자, 베껴쓰기에도 훈련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다는 건데 일테면 이제 칼럼을 내가 베껴 써보겠다. 그러면 1단계 있습니다. 1단계는 미리 읽기입니다. 칼럼을 베껴 쓰겠다. 그러면 신문에서 베껴 쓸 칼럼을 고르며 읽어야 되겠죠. 근데 이 신문을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개의 칼럼을 봐야 되겠죠. 여러 개의 칼럼을 보면서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여러 글을 읽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자, 칼럼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 칼럼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골라낸 칼럼을 베껴 씁니다. 그 네 번째는 베껴 쓴 것을 원문과 대조하면서 다시 또 읽고 고쳤습니다. 어디 틀린 부분이 있나, 이를테면 뭐 이렇게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읽고 고쳤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베껴 쓴 것을 다시 읽습니다. 지금 그냥 베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지금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니터링 단계인데 읽은 것을 더 잘 이해하는 일련의 활동하기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제 베껴 썼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또 보는 거죠. 모르는 용어가 있는지, 뭐 사건, 내가 몰랐던 사건이 있는지,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겠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이 내가 6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글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글과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자, 뭐 수정 보완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칼럼이 있고 원래 칼럼을 보면서 여러분이 베껴 쓴 두 번째, 새로 조금 더 약간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껴 쓰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베껴 쓰는 거에서 끝나면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볼 수 없습니다. 베껴 쓴 것을 가지고 다시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이 작업이 돼야만 완벽한 베껴쓰기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좀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편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자, 이러한 7단계를 거쳐서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